단양학 아카데미 한 글자 인문학 시간입니다. 단양군 평생학습센터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보는 몸, 우주, 삶, 윤리, 그리고 암, 지혜의 비전을 찾아서 오프라인 1회와 온라인 5회로 나를 새롭게 읽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날 첫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그 첫 시간은 고민숙 선생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과의 소통을 통해서 두려움과 충동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아파서 살았다의 저자 오창희 선생이 병이 삶에 작동하는 양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병과 어쩔 수 없이 관계 맺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길진숙 선생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열하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사이의 윤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다르게 살고 싶다의 저자 박장금 선생과 함께 했습니다. 나를 탐구하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생로병사의 흐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탐구의 자세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이 5강이었는데요. 즐거운 학문, 도덕의 계보, 신근영 저자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동력으로서 힘의 의지가 무엇인지 니체의 철학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한 글자 인문학 6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을 열어줬던 고민숙 선생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몸, 삶, 그리고 운명의 비전을 찾아서 총정리가 되는 시간이 될 텐데요.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관계도서로 함께 합니다. 몸에 새겨진 욕망이 곧 운명의 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치를 탐색하는 것으로서 운명의 주인이 되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현실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또 집에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온라인 강연으로 또 즐겨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6강의 강의를 통해서 한 번쯤 나의 삶과 우리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랐는데요. 앞으로도 단양학 아카데미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양군 평생학습센터에서 함께 진행했던 한 글자 인문학은 올해는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조금은 잦아드는 그런 환경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곧 6강이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전평론가 고민숙입니다. 한 글자 인문학 오늘의 주제는 몸인데 이 몸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가장 중요한 이제 섹슈얼리티 문제하고 또 우리 몸에 그려진 어떤 운명의 지도 이것을 함께 연결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동의보감에 대한 책을 내면서 이제 몸에 대한 탐구를 하고 그 몸을 연구하다 보면 이제 사주명리학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명론인데 이 운명이 우리 몸에 이렇게 새겨진 코드 같은 것이다. 이걸 알고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어요.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운명을 개척하든 운명을 받아들이든 이렇게 몸의 지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에 이제 어떤 운명론적 진단이랄까? 그런 것을 같이 추구해 본 게 이제 몸과 인문학 시리즈를 쭉 내게 된 건데 오늘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좀 종합해서 우리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제 상과 세계 존재와 운명에 대한 이제 비전을 담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뭐 자의반 타의반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또는 저절로
우리 자신을 전 세계의 전 인류 그리고 이 지구, 자연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거든요. 아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더더욱 그런 방식의 이제 문명론이 이제 아주 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고 또는 뭐 동서양 또는 인종차별 뭐 이런 것으로서는 새로운 시대의 이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이런 이제 전지구적인 연결, 커넥션을 가속화하는 게 이제 디지털 문명일 거고, 지금 저도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연결이 이제 아주 일반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체도 상당히 이제 많이 변형이 일어납니다. 변형이 안 일어나면 이제 또 적응이 안 돼요. 저도 처음 이제 유튜브로 이제 강의할 때가 떠오르는데 어떤 도서관에서 하는데 와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뭐 허공에다 대고 막 말을 하는 막 그런 느낌? 그리고 정말 그 어떤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그런 감각적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벌써 몇 개월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나름 좀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이제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몸에서 이렇게 준비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당혹감, 소외 이런 게 훨씬 이제 줄어들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한단 말인가? 뭐 이런 막 이제 막 약간의 이제 욱하는 마음도 치밀었는데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게 시공을 넘으니까 서울하고 지방 뭐 이런 서울하고 외국 뭐 이런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연결 통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굉장히 경이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이 시공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혁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그게 이제 특별한 산업 영역이나 특별한 어떤 재능 혹은 뭐 그런 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뭐 그걸 그렇게 적극 활용할 거다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 다 들어가게 돼서 저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 문맹 비슷한데 그 뭐 이렇게 검색 같은 거 이제 못 하기도 하고 귀찮아서 잘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줌을 할 때 저 복잡한 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유튜브로 하는 거는 얼마나 막 나하고 안 맞을까 막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다는 거에 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정말 이제 온라인이라는 게 그냥 특별한 어떤 영역이 아니라 그냥 일상 곳곳에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의 그 평범한 일상 안에 다 들어와서 이제 하나의 오프라인과 함께 아주 중요한 어떤 유통의 장으로 활용되겠구나. 이제 이런 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문명이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유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디지털하고 이 섹슈얼리티를 연결해 보면 디지털은 확실히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문명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통 사상에서 후천개벽이라고 말했던 게 이런 건가? 그게 이제 여성의 시대가 온다 이런 것을 아주 오래전에 예견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느낄 정도로 이 디지털 문명과 여성성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 점이 어떤 측면이냐면 디지털은 0과 1로 이 천지의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단순하기 때문에 걸림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바로 이제 동양에서는 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장 단순한 원리인데 천지 만물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20세기에 나온 최고의 이제 과학적 진리라는 게 E = MC 제곱. 뭐 보통 사람도 다 알지 않습니까?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거. 그것의 뭐 심오한 뜻은 모르는데, 그리고 뭐 E는 에너지고 M은 질량이니까 알겠는데 C는 뭐 빛의 상수인가? 이런 거는 뭐 보통 사람은 뭐 계산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E = MC 제곱은 그냥 뭐 우리가 속담처럼 너무 익숙하게 이걸 알고 있거든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에너지는 질량이다. 이거. 에너지와 질량은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빛의 상수가 거기 플러스 될 뿐.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태양계의 모든 그 비밀이 풀렸다. 그렇게 이제 말해지는 이제 법칙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문명, 디지털 문명도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딱 하나의 두 개의 부호, 0과 1이라는 부호만으로 이 전 지구를 다 연결하는 이제 그런 문명적 혁신을 이룬 거죠. 요 지점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문명의 이제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디 정보에 접속했을 때 그 20세기 아날로그는 시작, 중간, 끝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기승전결이. 근데 우리가 지금 접속하는 건 사방 어디에서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접속하고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런. 근데 들어가 보면 이 정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중간이 있을 뿐이에요. 중간. 연결되죠. 뭐 이게 다른 이 검색어랑 비슷한 뭐 딴 걸 찾으세요. 또 찾아 들어가면 또 거기에 뭐가 있고.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성이 없고 끝없이 퍼져나가는 흐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정보는 굉장히 20세기와 다른 거야. 20세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는 다 국가가 이렇게 딱 모아서 중앙 집권화 시스템으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도 그 중앙정보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는 미국은 CIA, 소련은 KGB. 그러니까 거기에 정보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없는 나라 또는 뭐 보통 사람은 그 정보에 접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20세기의 그 이제 국가 형태 그리고 냉전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이 적대적이고 이분법적인 이런 식의 문명을 만든 거랑 착 연결됐죠. 그러니까 정보가 누군가가 독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중앙 집중화되고 그러면 거기는 특권화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누가 정보를 갖든 간에 정보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지 오웰의 뭐 동물농장 같은 걸 보면 이제 빅브라더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조직이나 하여튼 그런 존재들이 이 세계의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모든 인간을 막 컨트롤한다. 이게 이제 디스토피아다 막라고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그걸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했죠, 사실은. 근데 정보가 중앙 집중화될 수가 없는 문명이 나온 거야. 이게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많은 이제 정보를 국가나 뭐 그런 기관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뭐 수시로 해커들이 뚫어버리고요. 그리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없을 수가 없어요. 디지털 자체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시작도 끝도 없고 출발도 목적지도 없고 그럼 뭐만 있냐면 과정과 흐름만 있어요. 어디서 생성된지 모르지만 뭔가가 많이 아주 그 뭐라고 유동성이 크다. 그리고 거기 밀도가 높다. 그러면 그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이제 밀도가 떨어지고 막 흐름이 없다 그러면 그냥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예전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는 강원도 산골에 살았는데, 텔레비전이 처음 들어올 때 동네에 딱 한 대, 두 대 오거든요. 그럼 거기 다 모여서 보고 이랬어요. 그 다음에 뭐 전화기도 뭐, 그 동네에 몇 대 없고, 뭐 이런 식의 격차가 심한데, 지금 저 고향인 이제 강원도 산골에 가면 그 화전민이 사는 곳에도 인터넷 배달이 다 됩니다. 예. 그 어떤 장벽이 있을 수가 없고 장벽을 만들지 않는 게 이 와이파이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까? 예, 이거. 그래서 이 정보 앞에서 무차별적 평등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사실 인류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중심을 해체하고 과정과 흐름만으로 존재하는 디지털의 우리 갖고 있는 기본 속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정보를 많이 누가 갖는다가 아니에요. 이 많은 정보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내가 편집할 것이냐요. 이걸 이제 접속, 변이, 생성이라고 합니다. 철학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와 접속하느냐. 이게 내 삶의 질을 결정하고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변이하냐. 리에디팅을 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창조적 역량이 평가됩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생성시키는데 이미 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편집을 통해서 새로운 게 창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그게 수많은 사람들을 또 연결합니다. 예. 이런 식의 이제 그 흐름이 여기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속성을 우리가 섹슈얼리티하고 연결을 하면 이게 여성성이라는 거예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속성이 이 디지털 문명과 결합된다. 왜냐? 이거는 남성성은 아니거든요. 남성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힘을 이렇게 응축해서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서 우열이 생기고 우열에 의해서 지배 예속이라는 관계 설정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누군가가 독점하는 거. 그러려면 싸워야 되죠. 예. 싸워서 독점을 하면 여기 정보의 양에 따라 서열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권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리 남녀 평등이 있고 여성을 존중한다고 해도 정보가 중앙 집중화돼 있으면 그거는 아주 무용지물입니다. 예. 근데 중앙 집중화된다고 할 때는 거기에 이제 대결 구도가 있어야 돼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존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이질 않았죠. 20세기는. 근데 디지털은 접속을 해야지 내가 더 많이 어디를 여기까지 내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고사되거든요. 그대로. 다른 정보와 연결이 안 되면. 예. 그래서 그런 식의 남성적 남성성이 갖고 있는 지배 예속의 관계 이런 관계가 이 안에서는 설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남성성을 이렇게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남성성이 그런 것만 있냐? 예,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남성, 여성이 이분법으로 나누어지는 한에서의 남성성. 그때 남성성은 공격과 적대예요. 그리고 집중, 지배, 예속 이런 관계를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을 해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더 훌륭해, 여자가 더 훌륭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남성, 여성이 이렇게 쫙 나누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많이 들었죠. 남자답게 굴어야 돼. 이게 얼마나 또 많은 남성들을 억압을 했습니까? 그러면 여자가 무슨 공부야. 이런 표현. 예, 이거는 뭐 아주 그냥 너무 당연하게 들었죠. 예, 저는 고전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여성학자는 뭐 거의 없었어요. 저랑 선배 한 명 정도 있었고 그것도 그럴 때 여성은 뭐냐면 그중에 가장 소프트한 걸 하는 거예요. 가장 소프트한 영역을 해서 뭐 여류 작가들의 뭐 이런 거 하고 뭐 왜 있잖아요. 감성적이고 뭐 그런 걸 하는 게
여성이 하는 거지 뭐 주역, 공자 뭐 이런 뭐 문명 어쩌고 이런 걸 얘기하면 여자답지 않은 거죠. 이걸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재미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성정체성이 적용되지 않는 쪽으로 공부를 하면 나는 여자답지 않아. 이것도 역시 이분법에 갇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이 지배하는 시대는 적대감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게 핵심인 시대인 거예요. 그게 아날로그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조작하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20세기였구나. 그러면 사회 전체는 남성이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결과 적대는 여성은 그런 거에 전면적으로 뛰어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전체의 주도권은 남성이 갖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부장제가 아주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을 가진 남성은 사회를 위해서 군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집에 들어오면 가족 관계에서는 가부장제가 그냥 아주 그냥 일상화될 수밖에 없어요. 뭐 가난하건 뭐 노동자건 농민이건 권력과 멀리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성차별이 굉장히 일반화되게 되는 건데 이거 안에 요런 이제 그 아날로그와 정보의 독점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근데 디지털은 이거를 이제 해체를 해서 이제 접속 변이 생성의 흐름으로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아날로그로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열, 지배, 예속 이런 게 지금도 뭐 만연돼 있지만 그걸로는 사실 문명이 그 방향으로 이제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명이 나아갈수록 그걸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디지털 문명과 아주 이 신체가 딱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몸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접속하지? 어떻게 그 정보를 변이해서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지? 이런 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런 속성을 저는 여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인 여성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도 새로운 여성성으로 이런 디지털 문명과 조화를 이룬 남성도 당연히 그 가부장제적인 그런 남성성을 벗어나서 이 여성성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 흐름 이런 것을 새로 터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가 디지털과 여성성, 디지털 문명은 여성성에 더 조응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핵심은 남성 여성의 이분법을 벗어나는 거예요. 핵심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안에 들어가면 성정체성이 거의 사실은 경계가 되게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서 자기를 스스로 이제 남성인데 여성인 것처럼 뭐 활동을 해도 사실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성정체성이기 때문에 정보가 어디서 차단이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없죠. 그래서 정말 이거를 이제 철학자들은 뭐라고 하면 엥게성이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남성적인 남성과 여성적인 여성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제가 늘 좀 찔리는 게 제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잘 모를 때가 참 많고 뭐 평생 이제 소위 여성적으로 분할된 곳에 많이 머무르지 않아서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인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의 규정을 별로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명료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또 맞나? 이런 또 생각도 하는데, 서구 철학의 그 포스트모더니즘 공부하면서 이 엥게성이라는 게 나왔을 때 저는 너무너무 공감을 했어요. 완전히 남성적인 남성이나 너무나 여성적인 여성이 오히려 극소수고 대부분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성 정체성으로. 근데 생물학을 보면 무려 이 안에 그 유전자 변이, 우리가 뭐 XY, XX 이거 가지고 이제 남성, 여성 나누는데 염색체 변이가 제가 아는 거로는 뭐 열 몇 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로 딱 나눈 게 얼마나 폭력적이냐 이런 거를 또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름의 성적인 어떤 그 뭐 정체성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성적 표현을 뭐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 창조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분할이 되지 않아야 우리가 이분법으로 다시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그런 청계의 고언이라는 그 책을 보면 여성 되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에서는 양인데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양음이 이렇게 딱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회적인 성정체성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분법으로 딱 나누면 남성성이 가부장제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철폐할 것이냐. 그거를 여성되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의 그런 어떤 유동성을 갖자. 이럴 때 이것은 여성으로 표현되지 남성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철학자들은 남성도 여성성을 발현해야 되지만 여성도 새로운 여성 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철학을 아주 일찌감치 1960년대, 70년대에 그거를 이미 설파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좀 상당히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을 보고 있으면 정말 모두가 여성 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사회에 이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뭐라고 할까 선도적인 어떤 영역이라고 할까? 그게 이제 뭡니까? 새로운 것을 창안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을 하거나 이런 것에 창조적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 그리고 지성이 창조되는 곳이어야 돼요. 그게 이제 사회 전체를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해주는데 제가 그 인문학 공간을 가면 거의 90%가 여성이에요. 그게 굉장히 좀 놀랬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인문학은 그렇게 소프트한 버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진짜 밀도도 높고 어떻게 보면 동양 사상의 핵심, 그 굉장히 어떤 원대한 지평인데 그런데 여성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결합하는 거를 제가 10년 이상 목격을 했어요. 그게 딱 그 정말 스마트폰이 세상과 만나는 그 시점 이후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뭐 기타 하여튼 그 뭐 인문학의 향연이 펼쳐지는 데를 가면 압도적으로 여성이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성들이 그 이전에 남녀 이분법 때문에 도전하지 못했던 영역에 과감하게 그 막 대시를 해서 뭐 거침없이 이제 그 직업군에 들어가잖아요. 뭐 군인도 그렇고 뭐 예전엔 남자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거침없이 해내는데 근데 이 지성의 영역도 여성이 다 점유를 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러면 남성은 이전에 이건 남자들만 하는 거야 했던 거를 여성들의 도전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할 수밖에 없으면 근데 지성의 영역에서 후퇴를 했으면 어딜 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굉장히 아주 궁금하기도 하고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디지털 문명의 이 변화에 적응을 못했나? 이런 느낌이 약간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여성의 시대구나. 이제 정말 이 어떤 화폐나 뭐 권위나 사회적인 성취와 무관한데 존재를 탐구하고 세상을 알고자 하는 이 욕망, 이 지성의 욕망, 이게 여성들이 전혀 이제 예전 같은 차별 같은 게 적용이 안 될 정도로 과감하게 진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성의 이제 이건 진짜 앞으로 미래는 여성이 이끌어 가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딱 감지를 하고 저는 이제 상당히 진짜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근데 여성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여전히 이 어떤 창조적 에너지라든가 자율성이나 능동성이 막 활발하게 펼쳐진다는 느낌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의 전체 흐름하고 이 개별 장애 일상, 개별적인 이 삶의 일상을 끌어가는 여성들이 이 실상하고는 왜 이게 안 맞지?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또 정신적인 상담을 해야 되고, 이게 왜 이렇지? 이제 이거를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까 왜 여성이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렇게 모든 뭐라고 할까, 이제 기본이 다 갖춰졌는데 왜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지?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탐구를 한 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고도로 발전하면서 이 서비스와 시스템이 일반화되면서 능동성하고 자율성이 박탈되는 이런 이제 구조가 이제 연출이 됐죠. 근데 이거는 사회 전체에 다 누구에게나 이제 해당되는 거잖아요. 남성, 여성, 뭐 청년, 노년 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상품화되는 거죠. 상품이 나를 지배한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너무 정교해지면 내가 자율적으로 뭘 한다고 꼭 그 세밀한 시스템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생명력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 문명을 이 단계를 밟아가는 모든 나라가 다 공통적인 건데, 특히 이제 여성들이 왜 더 심하게 이렇게 능동성과 자율성이 박탈되었나, 이제 이거를 이제 살펴보니까 가족주의라는 게 그 안에 있었어요. 가족주의, 핵가족주의. 그러니까 핵가족이라는 요 틀이 현대인의 일상의 무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삶의 가장 중요한 이제 뭐라고 하지? 토대가 된 거죠. 그러면 핵가족,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또 아파트. 그러면 여기서 교육이 나오죠. 교육, 사교육. 그리고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한 화폐를 통한 뭐 노후, 복지, 요런 게 쭉 펼쳐지는데, 이 주술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거를 확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거를 막 자기 삶과 결합하는데 엄청난 이게 장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핵가족.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이 핵가족은 4명, 5명이 구성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뭐 이제 가족 관계가 문제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4명, 5명으로 살면 이 삶의 지평이 너무 좁아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70쪽의 세포로 이루어졌고, 내가 태어나려면 이 우주 전체가 다 연결이 돼야만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생명력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하는 만큼이 내가 생명의 활기를 갖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거기에는 전혀 마음을 연결 안 하고 가족으로 다 돌아오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취를 이루어도 그게 결국 가족으로 돌아오고, 내가 하루 종일 살림을 하고 뭐 뒷바라지를 하고 막 정신없이 뭘 했는데 그게 딱 2-3명의 가족으로 환원되는 삶, 이거는 정말로 반생명적입니다. 여기서 스위트홈이라는 게, 그래서 이 스위트홈의 망상이 이 현대인, 그리고 특히 여성, 그거를 아주 전적으로 믿고 100년을 지탱해온 여성들의 삶을 정말 이렇게 붙들고 놔주질 않는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감을 잡아서 이제 가족 연구를 많이 했죠. 근데 이 핵가족이 구성이 되려면 남녀가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자유연애죠. 100년 전부터 시작된. 예. 근데 이 자유연애가 세상에 그렇게 힘든 고행이 돼버렸어요. 정말 그냥 그 이전에는 몇천 년 동안 15, 6살이 되면 당연히 이제 결혼을 짝짓기를 해. 근데 이거에는 두 사람의 이제 마음을 뭐 전혀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 막 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연루가 되죠. 뭐 가족은 말할 것도 없는데 가족도 숫자가 많았고 또 마을 단위의 뭐 모든 사람들이 쟤랑 같이 살면 참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그 결혼을 하면 내가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게 그 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연애인데 연애라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연애를 하면 내가 상대방의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하고도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랑의 환타지가 너무 이제 과대망상이 된 거죠. 그거에 그냥 올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실을 맺어서 결혼을 하면 딱 4인 여기에 갇혀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성은 평생 내가 처자식을 위해서 노동을 했어. 근데 그게 보람을 하나도 못 느껴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다 무기력증에 빠지고 약간 허무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이제 중년들이 그런 번아웃 증후군 같은 거를 많이 앓게 되는 것도 그거고, 여성들은 예전에는 아이를 막 그냥 11명 뭐 15명씩 낳아서 반은 이제 아이를 잃고 나머지를 키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더 좋다가 아니라 그만큼의 창조적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요. 창조하고 기르고 하는. 그럼 이 에너지를 지금 여성들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를 10명 뭐 이상 낳을 필요가 없죠. 이제는 어릴 때 잃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조금 낳는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다 써야 됩니까? 사회적인 조건에서 써야죠. 그런데 2명, 1명 키우는데 올인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힘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억눌렸다가 나중에 한 번에 폭발을 하겠죠. 이렇게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들도 이런 식의 뭐라고 할까, 이 심리적 패턴은 역사상 처음 겪는 거니까, 사랑이 전부야, 가족이 전부야, 내 자식 교육이 전부야인데, 아니 이걸로 지금 내가 생명이 갖는 이 창조적인 그 에너지를 충분히 순환이 안 됐는데 거기서 무슨 충만감이 올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무리 내가 그 가족의 그러니까 가족을 내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키워서 뭐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그 가족 영역을 넘어가면 아무도 그걸 특별하게 인정해 주지 않죠. 왜냐, 가족주의 안에 있었던 거니까 그게 뭐 사회나 마을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네, 저 사람은. 그런 거가 본인도 그다지 보람을 느끼기가 민망해요. 왜냐, 나만 잘 키웠어라고 자랑을 하는 걸 뭐 그거를 누가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도 그걸 별로 그렇게 질투는 할지 몰라도 그걸 참 정말 정말 훌륭하다. 정말 세상을 이롭게 했네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단절이 돼요. 이렇게 굉장한 일을 했는데도 평생 나는 요 4명, 5명이라는 관계망을 못 벗어났네.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족은 다 떠나야죠. 일단 자식이 독립해야 되고, 부부관계도 이제 자식을 다 키우고 나면 서로 공동의 미션이 없어지게 됐을 때, 관계를 변환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여전히 사랑과 가족주의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심리적 훼손,
그러니까 생명의 그 본원적인 토대와 만나지 못한 채 요 자본주의 하에서의 어떤 표상 여기에 붙들려서 그냥 인생을 다 그냥 거기에 쏟았구나. 그럼 그 중년 이후에 반드시 굉장한 헛헛함이 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여성들이 이제 디지털과 함께 이렇게 세상 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개개인의 일상에서는 가족주의와 이 사랑의 환타지에 묶여 있는 이런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모순된 어떤 상황의 교차 이런 걸로 등장하지 않나.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데도 존재의 핵심은 다 핵가족 안에 가 있어요. 근데 이게 뜻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뜻대로 될 리가 없죠. 왜? 자식이 뜻대로 될 리가 있나요? 자식은 세상에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러 오는 존재라고 할 정도 아닙니까? 뭐 원수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자기 일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도 자식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건 뭐 진시황서부터 진시황은 뭐 그냥 정복자니까 그렇다 쳐도 그 중국의 가장 위대한 그 임금은 유임금 순임금인데 정말 천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최고의 임금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은 다 개망란이었어.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 그 혈통이 그런 인격을 지속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걸로도 좀 부모가 부유하다고 자식도 부유해지지도 않아요, 사실. 그걸 준다고 해도 자식이 갈무리를 못하면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방식으로 사실 세습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자식이야말로 정말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이 절대 자만할 수 없는 그런 걸 알려주는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뜻대로 안 되고 사랑이라는 게 뜻대로 됩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변화를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결여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마음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죠. 자, 이제 이게 제가 이게 이 서비스와 시스템이라는 문제 안에 이 핵가족주의 그리고 그 핵가족을 구성하는 남녀의 사랑이 삶의 모든 것이 돼버렸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이제 요거를 좀 약간 눈치를 채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잡은 게 에로스와 로고스의 향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너무나 이제 거룩한 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성 그러면 조금 뭐 그냥 아직 별 특징이 없지만 성욕 이러면 좀 굉장히 불편한 개념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다 그 욕망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생명력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그거를 탐구해 보면 그러니까 성욕보다 이제 좀 더 포괄적인 말, 그 우리나라 언어에는 그게 없어서 에로스라고 이제 우리가 언어를 쓰면 그거 이제 남녀간의 그 결합하고자 하는 그 힘이기도 한데 뭔가 이 세상 모든 것들과 막 연결되고 싶은 욕망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유용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와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살게 해주는 힘이죠. 그러니까 원초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에로스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거의 산물로 우리가 태어나면 그 에너지의 바탕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힘 안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계속해서 낳고 낳는 이 창조적 방향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죽음 충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막 열렬히 서로를 사랑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이게 죽음 충동이에요. 이게 아주 제가 통속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두 개의 힘이 그 안에 있구나. 이제 요거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명력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열렬히 원한다. 그건 이제 그 남녀간의 짝짓기 혹은 뭐 이제 꼭 뭐 이제 그런 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그와 친구가 되고 하는 이 우정에도 당연히 에로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렬히 배우고자 할 때, 그리고 뭔가에 호기심이 막 일어날 때, 그리고 어딘가에 가고 싶다. 이 모든 게 다 에로스예요, 사실.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것도.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힘이 있어서 어렸을 때는 무한한 호기심으로 끝없이 질문을 합니다. 끝없이. 이 질문하는 힘도 에로스예요, 에로스. 알고 싶은 거잖아요. 저게 뭔지. 알고 싶다. 이렇게 가면 이게 창조적 에너지가 돼서 봄의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해요. 그러면 막 만물이 소생하듯이 무언가가 생겨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도 생겨나 내 활동의 어떤 새로운 내용도 생겨나 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에로스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질 않아요. 굉장히 카오스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언가에 막 이렇게 매혹되거나 막 끌릴 때 보면 그게 어디서 기원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논리적으로 분석이 된 다음에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작동을 하고 막 끌리고 뭘 돌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릴 때 되면 뭔가 굉장히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예전에 아주 유명한 소설 있죠.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근데 미쳐야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힘이 이거는 뭐냐? 이걸 카오스라고 하죠. 카오스적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카오스 때문에 이제 무언가 타자를 향해서 막 이제 이렇게 달려가서 접속을 하고 생성을 하고 막 변이를 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도 있고 뭐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음악을 만들고 예술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이 카오스적인 힘이 욕망과 쾌락을 향해서 계속 그걸 증식하도록 하는 이 충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쫓아가면 어떻게 되냐? 욕망의 블랙홀에 갇히죠. 빠져버려요. 그 블랙홀이라는 게 뭡니까? 빛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든 에너지가 들어갈 뿐 나오지 않는 거. 그게 지옥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우리가 모든 빛으로만 이루어진 화이트홀이 만약에 천국이란 빛으로만 이루어진 모든 걸 삼키지만 아무런 것 활동도 관계도 뭐가 창조되지 않는다. 그거는 지옥이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에로스도 그런 블랙홀에 빠지게 되면 이제 죽음 충동으로 가게 된다. 이제 요게 우리가 섹슈얼리티를 이해할 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이 카오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 그게 로고스다. 이제 요런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에로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동의보감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동의보감도 결국 성에너지의 순환입니다. 뭐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요가나 뭐 또는 단전호 뭐 이런 게 전부 다 성에너지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동의보감도 이제 거기에 바탕에서 이제 이런 자연 철학을 펼친 건데, 동의보감에서 생명의 기본 어떤 베이스로 삼는 게 정기신이거든요. 이게 정은 이제 그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진액 같은 거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말한다면 이제 기름이죠, 기름. 이 기름이 있어야지 이게 연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액도 들어가고 뭐 생리혈도 들어가고 이 침, 땀, 그다음에
온갖 호르몬, 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액체로 되어 있는 모든 게 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이 정념을 일으키는 원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장이 튼튼할 때 우리가 뭐 정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막 사랑의 에너지로 뿜어진다 이런 뭐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념이 있어야 누군가를 좋아하고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창조적으로 쓰지 못하면 어떻게 돼? 욕망 쾌락으로 가겠죠. 그거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요게 양생술이다. 그러니까 이게 연료, 기름을 아주 조화롭게 좀 뭐라고 하지? 잘 순환되게 쓰자. 이러면 이제 자동차하고 기름이 잘 맞는 거죠. 근데 막 과속이나 막 뭐 어떤 어마어마한 막 이제 질주를 해가지고 오는 기름을 한 번에 다 태워버리거나 또 기름을 너무 막 찔끔찔끔 새면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근데 사람 몸에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념을 잘 컨트롤하면 그게 아주 훌륭한 양생술이다. 요거고 기는 폐에서 주관하는 건데 호흡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은 안과 밖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흡은 뭐 이제 생명의 뭐 아주 뭐 척도죠. 숨을 안 쉬면 사람이 뭐 그대로 생명이 끝나니까. 근데 이 활동을 하는 에너지예요. 활동을 하려면 활동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소통이에요. 소통.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답답해 죽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라고 하면 왜 답답할까요? 바깥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활동인데 말이 안 통해, 마음이 안 통해, 감정이 안 통해. 그럼 미치는 거죠. 그럴 때 호흡이 아주 그냥 거칠어진다. 그럼 폐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과 공감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에요. 네. 그냥 폐가 건강하다가 아니라 폐가 건강하려면 내가 있는 일터에서 특히 소통이 돼야 되고 가족들과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 그냥 그래서 이 지혜가 아주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생리적으로 이 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도. 자, 이제 요게 기고. 그 다음에 신이라는 거는 심장에서 주관하는데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에너지. 왜냐? 우리가 정신활동을 안 하면 사람으로 살 수가 없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정신활동을 해. 그러면 자동차에서 이제 정이 아까 기름이었다. 기는 엔진이 되겠죠. 엔진. 엔진이 과열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잘 돌아야 되는데 신은 뭐냐? 신은 이것은 뭐에 해당할까요? 운전하는 사람인데 운전자는 이제 운전하지 않아도 가는 자동차가 생겼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자율주행이라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디로 간다는 목적지가 있어야죠. 이게 정신활동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자율주행이든 뭐 직접 운전이든 갈 거 아닙니까? 운전자가 앉았는데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 자동차가 못 가거나 폭주를 합니다. 그죠? 음주운전이 왜 폭주가 되냐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기 때문이에요. 이 신이 지금 그 상황에서 실종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이 얼마나 소중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그러면 어떻게 생명활동을 합니까? 그래서 비전이 필요해요. 네, 반드시 비전이 필요해요. 그냥 이거는 무슨 저 같은 고전평론가나 뭐 어떤 인문학자들이나 아니면 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지도가 없는데 어떻게 차가 가냔 말이죠. 내비게이션이 있잖아. 근데 내가 어디를 간다고 입력을 해야 가죠. 아니 제가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택시 타고 가만히 있으면 가집니까? 그럼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을 때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운전자가 어떻게 갑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이게 이제 생명력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심장에서 주관합니다. 이게 없으면 심장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노후도 불안하고 뭐 미래가 다 불안해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막 불안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삶의 비전을 내가 아직 갖지 못했구나. 비전 탐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돈으로 할 수 있냐?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토대는 만들어 주겠죠. 물질적 토대를 만들어 주는 거지. 그 물질적 토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물질적 토대는 그 중에 한 요소예요. 예. 어떻게는 내가 구성해야 돼요. 무형의 자산으로. 그래서 심장이 편안하려면 비전을 탐구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 화폐, 쾌락 이런 식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식의 자기 훈련, 이게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명리학,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운명의 지도가 있다. 이게 사주명리학인데, 사주명리학에서도 이 성의 문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 자료 동그라미 이 상생상극 지도에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명리학의 이제 그 기본은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니까 이걸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연월일시의 오행의 배속이에요. 그럼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나는 뭐 목화토로 이루어졌구나. 또 누구는 목화금으로 이루어졌구나. 이게 배속이 다 다릅니다. 구성 요소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생긴 것도 다르고 오장육부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피부의 특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분노가 조절이 안 돼. 어떤 사람은 탐욕이 조절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정말 늘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멍 때리고 우유부단한 채로 살아가. 이런 것들이 특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리적인 것도 사실은 이 오장육부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서양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분할을 해놔가지고, 뭐 정신적인 영역은 이제 신경과에서 하고, 뭐 간이 안 좋으면 이제 그 내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분노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간에 문제가 있어요. 간 기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제 탐욕, 너무 탐욕스러워. 이러면 명리적으로 그 돈을 너무 좋아하는 리듬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지배하는 걸 참 좋아해. 그러면 명리적으로 관성이 참 많아. 뭐 이런 식의 표현. 그러면 이제 그게 생리하고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장육부에 배치하고 심리적인 리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어떤 과정. 그러니까 재능이 뭐가 있냐, 또는 재물을 얼마나 타고났냐, 그다음에 관운이 얼마나 있냐, 또는 뭐 공부를 많이 할 운인가라는 것들이 다 그 지도가 바로 몸 안에 있다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걸 배웠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제 사주를 봤죠. 그랬더니 정말 취업운이 없더군요. 재물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직이 안 될 수가 있나? 그래서 평생을 백수로 이렇게 사는구나. 그걸 이해를 했고, 그리고 항상 네트워크하는 그 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독서 모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제가 잠깐 이제 미국에 1년 가게 됐어요. 아주 그것도 너무 뜬금없이 이제 공부 때문에 가게 된 건데, 가서 그러면 제가 미국에 가면 전부 다 뭘 대부분 하냐면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자식 영어 교육 시키는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쓰시는데, 저는 또 하필 간 데가
그 뉴욕주에 있는 이타카라고 인디언의 숲이 아주 마을 전체가 인디언 숲인 곳을 간 거예요. 거기 있는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온 줄 알았죠, 처음에는. 그 대학 안에 무슨 계곡이 있는데 설악산에서 본 것 같은 계곡이 막 있고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서 영어를 한자도 안 배웠고 영어를 뭐 그냥 셧업 이런 것만 했고요. 제가 사실은 예, 농담으로 하는 그 좀 속어 이런 것만 막 했고 숲을 이제 그 학교까지 가고 학교 안에 있는 숲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 3시간이 걸렸어요. 매일 3시간씩 산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선 뭘 했냐면 거기 있는 유학생들하고 거기 교수님들하고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니까요. 영어는 한자도 안 배우고. 근데 사주에 그 외국어를 배우는 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제로예요, 제로. 이게 되게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욕망이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없죠. 어렸을 때도 정말 말을 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지금 하는 말은 공부를 표현하는 말이지 이렇게 누구 하나 친밀하게 막 이렇게 주고받는 말은 지금도 정말 싫어합니다. 못하고. 근데 이 이제 사주에서 이 식상이라는 운을 가진 사람은 외국어를 거침없이 배워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거의 한국인보다 한국어 더 잘하는 이제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식상운을 타고나야 돼요. 그리고 너무 잘 먹습니다. 이게 먹을 운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먹을 복도 없고 외국어 배우는 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해요. 이게 성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에너지가 먹는 식욕하고 그 다음에 언어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게 다 거의 입과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거의 100%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이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가? 이런 건데 그거는 명리학의 말단 중에 말단이에요. 그 사람이 타고난 몸의 지도. 저는 진짜 그 중에서 너무 두드러지게 딱 특징이 명료한 팔자라서 그 외국어를 배울 수가 없는데 학교 다닐 때 무슨 동문과를 다녔으니 이게 이 생망이죠, 이게. 제 청춘은 망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욕망이 이렇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외국인하고 대화도 잘 못해요. 너무 친화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당연히 먹을 복이 없는 건 별 아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식욕이나 미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별 아쉬움이 없는데 하여튼 이제 재능의 문제. 그러니까 뭘 잘 만들고 이런 것도 다 이 운인데 이거 없으면 그런 걸 아주 또 딱 싫어하죠. 근데 이거는 그런데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재물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이 될 리가 없죠. 은근히 취업을 하면 월급을 안 주고 이런 아주 진짜 너무 처절한 청춘을 보내서 지금 청년 백수들이 좀 부럽다니까요. 지금 청년 백수들은 얼마나 동지가 많아요. 저는 백수가 한 명도 없을 때 저 혼자 백수였거든요. 그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제 사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그때도 증명이 된 거죠. 거기 가서도 영어 공부를 하는 거. 거기서 거의 무료로 그 교직원들한테 그 영어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도 저는 거부하고 그런데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관성이라는 거를 다 제도권 밖에 커뮤니티로 써요. 관운을 이제 정관이라고 그런 걸 타고나는 분은 제도권 안에 가서 옛날이면 영의정 이런 정승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요즘 치면 다 그런 쪽으로 이제 공무원이 돼서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런 운인데 저는 제도권 밖에 그 관성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나 네트워크 조직하는 거 이런 거를 이거는 사교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어떤 그 능력이 필요해요. 이거는 지금까지 내둥했어요. 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 가서도 이걸 했다니까요. 교수님들하고 유학생들 해가지고
거기서도 뭐 아주 굉장히 활발한 네트워크를 했죠. 중국하고 연결해서 국제대회도 거기서 하고. 그런데 영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를 어설프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이 전달은 안 되죠. 그러니까 영어랑 한국어를 다 잘하는 사람하고 친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또 아주 제가 굉장히 또 노하우가 발달이 돼서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다 타고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그 공부와 지혜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주명리학을 인문학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5개의 스텝을 밟아갑니다.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라고 하는. 근데 이거가 우리가 뭐 부자가 되냐, 남보다 뭐 더 높이 올라가냐, 뭐 자식이 합격하냐 이런 식의 그 아주 비상적인 운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5가지 스텝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다 골고루 타고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대부분 다 치우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식상재성은 없고 관성 인성이 많은 사람. 또 이제 현대인들은 식상재성을 엄청 많이 타고납니다. 너무 지금 잘 먹잖아요. 이 먹방 시대 아닙니까? 먹방을 하려면 식상이라는 운을 타고나지 않는데 절대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마 뭐 위장병으로 아마 금방 쓰러질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고, 재성, 재물, 그러니까 뭡니까? 화폐를 너무 열렬히 좋아해야지 이 자본주의가 굴러가겠죠? 그러니까 현대인은 정말 그 재성 쪽으로 많이 운을 타고납니다. 저 같은 사람만 태어나면 자본주의가 유지가 안 될걸요? 돈을 버는 거보다 잠자는 걸 소중히 여기고, 돈을 벌으면 친구들하고 어떻게 쓸까를 궁리하는 이게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식욕, 성욕 이런 데 무관심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운이 다 쏠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재성관성이라고 하는 건데 재성은 재물에 대한 운인데 재물에 대한 운이 재물에 대한 욕망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망이 없는데 재물이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부자가 돼요. 진짜 부자. 졸부나 막 그 갑질하는 부자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존경스러운 부자들도 있잖아요.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릇하고 이 기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재물을 좋아할 때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카오스에 빠져요. 그래서 거기에 막 올인을 해버리잖아요. 그건 이제 재물운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고수는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특히 재물. 자본주의에서는 전체 부의 총량은 늘어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결핍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부를 보고 내 욕망을 끌어올린 거랑 내가 갖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재성이 어그러진 거죠. 그런데 돈을 보면 이성을 잃어. 그래서 확 달려들어요. 그래서 돈을 갖게 되는 순간 파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또 막 100억 뭐 이렇게 200억 받았는데 1년 몇 년 뒤에 뭐 그냥 노숙자 아니면 감옥에 가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도 이거예요. 그릇하고 이 운하고 맞지 않으면 그 돈은 나를 태풍처럼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냥 지나갑니다. 뭐가 왔는데 휙 지나가요. 저는 뭐 10억 단위의 그 로또를 맞은 사람은 봤는데 그래서 정말 처음 로또 맞은 사람 처음 봐갖고 사인해달라고 할 뻔했어요, 진짜. 근데 정말 3년 만에 그에서 빚지고 나중에 일용노동 그리고 병들고 그게 이제 뭐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이 올 때는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에 뭐 이런 게 통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실패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고
정말 요 돈의 흐름을 찾아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돈을 가져요. 그럼 유지가 되겠죠, 어느 정도. 근데 이거를 대부분 다 욕심을 부려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이거를 왜 그 섹슈얼리티하고 연결하냐면 남성에게 재성은 성욕이에요. 이게 너무 놀랐어요. 여성에 대한 욕망하고 재성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돈을 막 원할 때는 그 어떤 종류의 성욕이 막 항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번 다음에 하는 것도 그 스텝이죠. 남성들이 남성들은 물론 이제 그 자동차라든가 뭐 있잖아요. 그 경주마라든가 뭐 하여튼 스피드가 있는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지만 이런 뭐 물건들을 막 그런 거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걸요. 남성들이 대부분 다 여성에 대한 욕망이에요. 이 돈으로 여성과 함께 뭘 즐기겠다. 그래서 이 재물운의 문제가 재물운이 올 때는 여성이 함께 와요. 주로 이제 저의 강의를 듣는 분들이 여성이니까 여성들이 많을 때 남편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거나 부자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할 때는 그 남성한테 수많은 나의 시스터가 있다는 걸 명심해라. 나만을 좋아하는데 돈이 많고 이런 거는 명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제 유명인들 왜 이렇게 그 흥망성쇠를 보면 사업이 망할 때 거의 이혼을 하거나 무슨 다른 내연 관계가 막 폭로되거나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게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운이. 자, 이거고 여성한테는 이 관성이라고 하는 관운이 또 남성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관성이 많다는 많은 남성에 대한 욕망인 거죠. 여성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왜 관성으로 표현하냐? 권력욕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관운이 좋다 이러면 나라를 위해 내가 뭔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욕망도 그 위에 같이 있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책임져 주면서 내가 거느리고 다니고 싶다 이런 거. 그런데 여성한테는 그런 욕망이 바로 이 남성에 대한 욕망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봤는데 왜 아르헨티나인가? 예, 그 여성 지도자 있었는데? 에비타. 그 여성의 편력을 보면 밑바닥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거기가 군부 독재인가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그분이 남자를 한번 만날 때마다 계급이 올라가요. 처음에는 소령이었나? 였다가 그다음에 장군이었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별 하나였다가 두 개였다. 야, 그 너무 정확하게 저거는 여성의 관성을 표현을.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가요. 그래서 자기가 얻고 나면 그 이전의 남성은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중국의 서태후도 그랬거든요. 서태후도 올라갈 때마다 남자의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된 다음에는 버리죠. 그 유명한 측천무도 그랬고. 그건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어떤 양상이고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욕망이 있다. 그래서 이제 관성이 많은 여자일 경우는 전통사회에서는 참 힘들었겠죠. 왜? 사주에 남편이 셋이네? 이러면 그 대갓집 양갓집 교수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이건 3번 결혼한다는 거죠. 근데 이 조선시대는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격정에 보면 한 번 했는데 그냥 의문사를 해요.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상 결혼식을 해서 한 번을 때우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종로통에 가서 정말 연고가 불분명해 보이는 남자를 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결혼식을 가상으로 하고 그 다음 날 죽여요. 그리고 지도새도 모르게 묻어버려요. 그런 남자 보쌈?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임꺽정에만 나오는 조선의 풍속입니다. 예. 저는 여성 보쌈은 많이 봤는데 여성 보쌈은 죽이는 건 아니죠. 그 과부를 데려가서 그 못 이긴 척하고 사는 건데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 관성이 많은 여성들이 세상을 막 엄청나게 리드합니다. 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 내가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조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여성 지도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성 에너지를 배분해서 이 운명의 지도를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로스를 잘 활용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이제 동의보감과 이 명리학을 보면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현대인은 이 성이나 이런 문제를 발언하기는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하니까 몰래 숨어서 이거를 그냥 뭐라고 하지? 사적 공간에다가 가둬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로 있고 나의 이 사회적인 활동이나 나의 뭐 인생의 비전은 따로 있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이게 폭로가 되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가 참 위험하다. 예,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가둬진다고 해서 옛날에는 숨길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는 정보를 누군가 독점해서 막으면 되니까. 지금 포탈을 막을 수가 있나요? 그건 진짜 뭐 재벌이나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걸 절대 그걸 어떻게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내가 이 안에서 그 성을 아주 사적으로 누리면서 공적으로는 내가 막 그럴듯하게 살겠어. 이런 설정을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 식의 공사 구별이 사실 무의미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을 보면 거기 공적인 거랑 사적인 게 막 섞여 있지 않나요? 저는 정말 예전에 진짜 막 북한에서 막 그 ICBM 막 그 터뜨렸을 때 그게 그 뭡니까 저기 검색어 1위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여배우의 사생활이 바로 치고 올라와요. 그리고 무슨 누가 이혼을 하고 어쩌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들어가 보면 드라마주의 스토리야. 아니 이거하고 지금 그 ICBM이 어떻게 같이 놀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부산의 여중생이 뭐 폭행을 했다.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눌러버려 갖고 와 진짜 이거는 지금 공사 구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디지털 자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우리를 삶을 구성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성을 숨기고 그다음에 은밀한 데다가 이렇게 숨겨놓는 것은 이건 패착입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돼요. 학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지만 그 에너지를 잘못 쓰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 사적인 영역에서만 작동되는 게 아니다. 운명 전체를 봐도 재성관성은 정말 철저히 성에너지와 분리되어 있지가 않은데 이걸 따로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이거는 지금 내가 절대 이거는 잘못된 설정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에로스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변환할 것인가. 요게 바로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와 결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에로스를 우리가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말할 때는 뭐 사랑이니 열정이니 뭐 뭔가를 성취하고 타자와 접속하고 근데 이걸 하나의 대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블랙홀에 빠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세상을 만난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제 디지털은 너무너무 이 광대무변한 바다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내려면 로고스는 암, 진리, 지혜 이런 거거든요. 이것들과 결합을 시켜야 된다. 그 로고스 자체도 사실은 에로스가 필요해요. 우리는 철학의 필로소피가 무슨 뜻이죠? 소피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소피아가 지혜거든요. 지혜를 사랑하는 게 필로소피예요. 그게 철학의 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할 때 또는 우주의 법칙을 발견해낼 때 이 열정 이것도 사실 에로스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 세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왕성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알을 향해 막 추동하는 에너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를 연마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교육을 이제 워낙 경직되게 받아가지고 에로스와 로고스 그러면 이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진 걸로 착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정보 이거는 그냥 기술자를 만들고 지혜는 뭐 성직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이분법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충만한 신체가 생기는 거죠. 신체가 충만하다는 게 바로 정기신의 순환이고 명리학에서 10개, 5개의 스텝이 이렇게 순환을 해서 내가 잘 먹고 경제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하고 인생에 대한 탐구를 하고 요게 그 운명의 지도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비전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일단 가족주의와 핵가족, 스위트홈, 그 다음에 사랑만이 삶을 가치 있게 한다는 이 환타지. 사랑이 중요하지만 사랑은 우정이나 아이를 잘 키운다고 하는 이 양육의 에너지,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열망으로 나아갈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 다 빼놓고 사랑만이 중요해. 이건 집착이죠. 집착을 하면 이제 두 사람 다 위험해지는 거죠.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거기에서는 어떤 구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방향이고 뭐고.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뭐 기성세대도 이제 삶을 바꿔야 되지만 아예 이제 우리가 산다는 건 수많은 네트워크다, 커뮤니티다. 그럼 마을로.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왜 자꾸 까먹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면 사회 전체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인다가 먼저 설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자기 방에 갇히지 않았을 텐데 그냥 오로지 화폐. 그래서 그러려면 직업을 얻어야 돼. 그래서 청춘을 오로지 직업을 위한 직업 교육만 받고. 근데 디지털은 직업을 고정시키지 않잖아요. 유동시키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문명하고 정규직이 어떻게 맞습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IT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뭐 거의 잠을 회사에서 잔다면서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디지털 문명하고 너무나 안 맞는 행위라고. 근데 그런 거를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치고. 그러고 나선 그 다음에 돈 벌면 뭐 할래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 이제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해. 이런 방식으로 살고 그러니까 나중에 남는 건 딱 핵가족밖에 없고.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기성세대들이 이건 이제 이렇게 사니까 정말 힘들고 외롭더라라고 좀 양심 선언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한테는 핵가족을 단위로 살지 마. 그랬더니 지금 청년들은 핵가족이고 뭐고 나 1인 가구로 살 거야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는 생명력이 한없이 떨어지는 거야. 사는 맛이 안 나라는 걸 알려줘야죠. 접속해야 돼. 연결돼야 돼.
이게 문명과 이 존재의 비전이야 라는 걸 설정을 해야만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21세기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제 사랑, 가족이 아니라 우정과 지성으로. 그 우정이라는 단어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는데 정말 이거는 인류가 몇 천 년 동안 가장 고귀하게 그 지켜온 윤리적 가치예요.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우정은 우주를 움직이는 파동이라고. 그러니까 우주를 연결하는 파동이죠. 우정이야말로 혈통을 벗어나고 이해관계를 벗어나고. 그럼 우정은 무엇을 함께하냐? 로고스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학교 아닙니까? 학교 가면 친구랑 공부를 하는 데가 학교 아닙니까? 근데 참 정말 학교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친구가 한 명도 없다니. 정말 이거는 학교의 정의에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가 변주 복원해야 돼요. 뭐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우정이 없이, 지성이 없이 살 수 없다는 증거가 뭐냐? 지금 전 세계 산업 구조가 다 연결됐죠? 연결됐잖아요. 커넥션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정이야말로 생존의 지금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때만이 생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하도 커넥션 그러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 그 다음에 뭐 좀 조폭들, 뭐 이런 비리랑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무엇으로 친구와 친구는 연결하는가? 지성으로. 지성. 그래서 지성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적인 거랑 사적인 걸 이렇게 나눠놓고 살면 분열이 돼요. 분열이 돼서 공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가식적으로 나를 억압하면서 나를 표현합니다. 왜?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타인에게 맞춰줘야 되잖아. 그래서 사적인 공간에 가서 내가 욕망을 막 거침없이 써요.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성 에너지가 카오스가 돼요. 이럴 때 이 성을 우리는 변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의 구별을 하는 한 절대로 그거는 뭐 개인의 삶이든 집단의 삶이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거를 이제 이 경계를 해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사생활 그리고 핵가족, 뭐 아파트 이런 걸 중시하냐? 사유재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파트 그 가격이 가족을 근신히 묶어놓고 있다고 봐야 되나?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그 집값이 정말 뭐 이걸 팔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래도 그렇게 그 청년들이 안 나가고 있을까요? 당장 나갈 것 같은데. 이게 사유재산이거든요. 근데 사유재산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것이 없으면 나는 정말 사랑 구실을 못한다 이런 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돈 외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걸 가지고 쾌락을 무한하게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쇼핑. 그다음에 뭐 내가 막 그냥 마음껏 놀고 막 돈이 더 많으면 막 사람을 막 노예처럼 부리고 뭐 이런 거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 이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유재산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내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사유재산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경제활동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사회 전체의 부가 순환하는 거예요. 이게 공유경제거든요. 그래 앞으로는 이 영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너무 일반화됐잖아요. 그전에는 막 이게 막 그 이념 갈등이나 막 이런 노선 갈등으로 나올 텐데, 뭐 이건 대책이 없죠. 재난을 겪는데 그러면 부가 순환이 돼야죠. 근데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마을 단위로 만약에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 안에 경제가 순환돼야 돼요. 저는 이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희 가미당은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그렇게 구성이 됐고 중년들하고 청년의 경제적 순환을 해요. 저희는. 예. 청년들은 여기서 이제 봉사를 하지만 그게 자립경제가 되게 해주고 그러면 이 돈은 중년들이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적 자금도 있고 사적인 증여도 있고 그걸 아주 자유자재로 하는데 지금까지 부족했던 적이 없고 올해 코로나도 사실 코로나로 저희도 이제 활동이 많이 멈췄는데 여기 청년들은 전혀 결핍은커녕 너무 많은 선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냥 정말 먹을복을 누리면서 그냥 피부가 그냥 정말 더더욱 정말 뭐라고 하냐 막 윤기가 잘잘 흐르는 그런 1년을 보냈어요. 그게 이제 경제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대 간 경제 순환이 중요하다. 그게 마을 경제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청년끼리는 순환을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중년끼리는 할 필요도 없어요. 돈을 뭘 순환합니까? 다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세대 간 순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빈부 격차도 해소가 돼요. 그래서 사유재산에서 공유경제로 가는. 이거는 그러니까 사적 소유를 부정할 필요도 없고 각자 알아서 자기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자기 경제를 챙기고 사유재산을 마음껏 그 욕망을 누려도 돼요. 다만 순환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라. 그러면 돈에 집착하지도 않고 내가 경제적 궁핍 때문에 인간적 삶을 훼손당하지도 않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목화토금수하고 뭐 간신미패신 그리고 명리학의 이 5개의 스텝 다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봄, 여름엔 발산하고 가을, 겨울엔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문명론에도 다 적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이 디지털 문명을 처음 만나가지고 전 세계가 뭐 무한 발산을 했죠.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들과 해마다 인천공항을 출국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항공산업하고 그 에어비앤비인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막 주유천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로 다 뭐였어요? 쇼핑, 그 다음에 먹거리, 가서 맛집 술래. 그러니까 욕망을 무한 발산하는 걸로 디지털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만났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멈출 수 있었을까? 전 너무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은 거를 이겨냈지만 그래도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다른 나라는 유럽하고 지금 20세기를 이끌어왔던 문명의 주역인 나라들이 지금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세상에 미국이 저런 역병으로 저렇게 될 거라는 걸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건 헐리우드 영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문명의 질주를 멈추게 하는 거. 이게 일어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야? 이제 발산보다 수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동양인들이 여기에 더 적합한 몸이어서 잘 이게 슬기롭게 헤쳐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양인은 이 수렴하는 것이 오랜 전통으로 새겨져 있거든요. 서양인은 그게 없어요. 태초부터 바이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발산하지 않는 상황을 못 견딥니다. 거기다 근대 이후에는 개인주의가 최고의 가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쓰는 거랑 백신도 자기는 맞지 않겠다고 막 시위를 하더라고요. 자유가 침해당하는 걸 견디질 못하는데 그 자유는 자기의 사생활, 사적 소유에 대한 보전이지 전 인류를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양식 문명과 가치가 이제 정말 몰락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서도 봄, 여름은 이제 발산하고 가을, 겨울은 수렴을 한다. 이거를 저기 이렇게 잘 균형 있게 한다면 문명 전체도 발산이나 수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멈추는 걸 훈련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도 또 다른 팬데믹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건 발산 수렴을 조율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에로스와 로고스의 대향연입니다. 이것을 함께 해야만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데 이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도 동시에 얻을 수가 있겠죠. 그게 동양의 이제 고전들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몇천 년 전에 동양의 현자들이 그들이 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게 동시대인들만이 아니라 1000년, 2000년, 몇천 년 뒤에 후손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이런 지혜를 미리 이제 설정해 놓고 이제 정말 위험할 때 봉인을 해제해서 활용하는, 저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이 역사의 이 교차가 굉장히 흥미롭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예. 그런 방향을 설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로스와 로고스의 마주침, 이거야말로 이제 21세기 디지털 문명,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인류가 지향해야 할 운명의 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